어떤 사람은 참 쉽게 선을 넘습니다. 다정한 척 말을 걸지만 그 안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고 농담이라며 던지는 말이 묘하게 나를 깎아내립니다. 요즘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잘 버티는 거죠.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지금 이 말을 그냥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한번 따끔하게 말해야 하나. 감정이 올라오지만 막상 말로 내뱉으면 상황만 더 어색해집니다. 결국 속은 끓고 겉은 웃는 그게 우리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얕은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무례한 자와 말다툼하지 말라. 그가 얻는 것은 구경꾼의 웃음이요 네가 잃는 것은 마음의 평정이다. 그는 무례한 사람과 싸우는 걸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이미 그들의 수준에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대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분노로 다스리지 않고 태도로서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가장 품격 있는 방법은 화가 아니라 태도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복수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말이 닿지 않는 높이로 서는 것. 그는 또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품격은 말이 아니라 침묵의 무게에서 드러난다. 즉, 감정의 불꽃 대신 고요한 시선이 진짜 힘이라는 뜻입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웃음은 비굴이 아니라 나는 너의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선언이지요. 이제부터 우리는 감정 대신 품격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우아한 제압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은 드러내지 말고 관찰하라. 둘째, 말은 줄이고 시선으로 중심을 세워라. 셋째, 웃음은 냉소가 아니라 품격의 울타리로 써라. 이 세 가지가 바로 무례한 사람에게 우아하게 한 방 먹이는 철학적 기술입니다. 정약용이 관직에 있을 때 그는 무례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마주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조정의 권력자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제자들이나 아랫사람들이 그의 인내를 시험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에서 한 관리가 정약용을 비꼬며 말했습니다. 선생은 글은 잘 쓰시나 세상 일에는 어둡지요. 분명 조롱이었지요.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던 그 관리가 자신을 깎아내리며 웃음을 자아내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정약용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너무 환히 본 이들이 결국 가장 어두운 곳에서 머무는 법이지요.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무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교만을 단칼에 베어낸 대답이었습니다. 그 관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회의장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이후 제자들에게 이 일을 이렇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무례한 자에게 화를 내면 나의 품격이 그와 같아지고 웃으며 답하면 그의 무례가 스스로 드러난다. 그는 무례함을 싸움이 아닌 거울로 삼았습니다. 상대가 거칠수록 자신은 더 단단히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상대의 조급함을 드러내는 가장 우아한 복수였습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어떤 젊은 관리가 정약용의 나이와 신분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늙은 선비가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정약용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음은 세월이 준 표식이요, 무례함은 마음이 준 흉터라 하더군. 그 짧은 한마디로 그 젊은 관리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말에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격으로 상대의 흉함을 드러내는 기술을 썼습니다. 그의 웃음은 조롱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었지요. 나는 당신과 싸울 만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이 일화를 통해 정약용은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무례를 대할 땐 분노하지 말고 여유를 보여라. 여유는 배움 없는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태도다. 무례한 사람은 상대가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무기는 도발, 그들의 목적은 동요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의 칼날은 허공을 가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부끄러움을 깨우는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꾸짖지 말고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라. 그 깨달음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즉, 무례한 사람에게 감정으로 대응하는 대신 품격으로 그들의 거울을 비춰주라는 말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깨닫게 되지요. 정약용이 남긴 품격의 대응법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실전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언어와 표정을 연구했고 말보다 태도가 먼저 상대를 제압한다는 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무례한 사람을 다룰 때 쓴 품격으로 이기는 3가지 실천법을 현대의 관계 속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의 주도권을 지켜라. 무례한 사람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미끼입니다. 당신이 그 미끼를 물면 그들은 속으로 웃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남의 그늘에 들어간다. 즉, 화를 내는 순간 주도권은 이미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반응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쉬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그 사람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당신이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그 침묵이 바로 품격의 칼이지요. 둘째, 말 대신 시선으로 경계를 세워라. 정약용은 지혜로운 이는 눈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힘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의 말이 길수록 그만큼 내면은 불안하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 당신의 침묵과 시선은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은 그들의 천박함을 비춥니다. 직장에서든 모임에서든 가족 사이에서든 누군가 경계를 넘을 때 굳이 말로 선을 긋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차분히 눈을 마주치고 단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 말 참 흥미롭네요. 그 말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 속에는 이제 그만하라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대응을 부드러운 단절이라 불렀습니다.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의도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지요. 셋째, 웃음으로 품격의 벽을 세워라.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분노로 맞서고 지혜로운 이는 웃음으로 가린다. 그의 웃음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는 너와 다르다는 선언의 미소였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말이 내 마음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웃음 속엔 평정이, 그 평정 속엔 권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비꼬듯 말합니다. 그런 일은 당신답지 않네요. 그럴 때 화를 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흥미롭네요. 이 말은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는 한순간에 중심을 잃습니다. 당신이 감정이 아니라 품격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지요. 정약용의 대처법은 간단합니다. 화내지 말고 침묵으로 거리를 세우고 웃음으로 품격을 마무리하라. 그는 말했습니다. 무례한 자는 말로 이기려 하나 현명한 자는 마음으로 이긴다. 이 원칙을 지키면 당신은 더 이상 무례한 사람에게 감정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게 됩니다. 정약용은 무례한 사람에게 절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업신여기던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사용한 복수의 방식이 감정이 아니라 품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분노로 갚으면 싸움이 되고 침착으로 갚으면 깨달음이 된다. 정약용의 복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무례에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무례함이 스스로 부끄러움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 심리를 꿰뚫은 철학적 통찰이었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심리 구조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상대의 감정을 흔들어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얻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방어적으로 나오면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역시 내가 흔들었잖아. 그러나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웃는 순간 그들의 계산은 무너집니다. 그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라 무심한 여유일 때 그들은 머릿속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왜 이 사람이 화를 안 내지? 내 말이 통하지 않네. 그 순간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이 불편함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깨달음의 복수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무례한 일을 미워하지 말라. 다만 그를 통해 내 인내의 깊이를 보라. 이 말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례함은 상대의 문제이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나의 수준을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정약용에게 복수란 상대보다 내가 더 높이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높이는 권력이 아니라 평정의 높이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화내지 않는 이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더러운 것이 비치면 그 자체로 더러움이 드러난다. 즉, 당신이 평정할수록 상대의 무례함은 스스로 더 명확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아한 복수의 구조입니다. 정약용의 철학에서 품격의 복수는 단 한 단계로 완성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끄럽게 하되 상처 주지 말라. 그 부끄러움이 그를 바꿀 수도 있다. 무례한 사람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 높은 대응은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착함과 여유가 그들의 거친 언어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때 그들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천박하게 보였을까. 이 깨달음은 때로 그 어떤 꾸짖음보다 강한 벌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분노 대신 부끄러움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결국 자신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분노는 나를 소모시키고 평정은 나를 단단히 한다. 무례를 다스리는 법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같다. 그가 말한 우아하게 밟는 법은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라 상대의 무례가 스스로 무너지게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과 미소가 그 어떤 말보다 강한 대답이었지요. 이제 정약용의 철학을 오늘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봅시다. 직장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선을 넘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감정부터 앞서지요. 하지만 정약용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로 싸우지 않고 말로 품격을 세웠습니다. 그가 가르친 우아한 대처의 법칙은 감정은 감추되 메시지는 명확히 하라. 즉, 화를 숨기는 게 아니라 화가 아닌 품격으로 선을 그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첫째, 직장에서 무례한 동료에게 회의 중 누군가 비아냥거리듯 말합니다.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닌가요? 그럴 때 바로 맞받아치면 싸움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웃으며 말해보세요. 그래요, 단순한 게 때로는 가장 명확하지요. 이 한 문장은 반박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상대의 공격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당신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정약용식으로 말하자면 그의 칼로 그의 칼을 막는 법이지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건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그럴 땐 담담하게 웃으며 이렇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모른다는 건 배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이 대답에는 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으로 상대의 우월감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둘째, 가족 사이에서 선을 넘는 말이 나올 때 가족일수록 경계는 쉽게 허물어집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됐지. 이런 말을 들으면 속이 끓지요. 하지만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다만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일이니까요. 이 말은 저항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감정을 섞지 않지만 명확한 경계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는 말은 이어갈 수 있어도 더 이상 쉽게 건드리지는 못하지요. 정약용은 이를 선의 거리두기라 불렀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품격 있게 선을 그어야 관계가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셋째, 친구나 지인이 비아냥거릴 때 넌 아직도 그걸 하고 있니? 그런 걸 믿고 살아? 이럴 때 화내면 상대는 오히려 재미를 느낍니다. 대신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요, 난 그게 좋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편해요. 짧고 담백한 이 한마디는 논쟁을 끝내면서도 자기 확신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런 태도를 조용한 자신감의 언어라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기 확신. 그게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런 대처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정 대신 여유로 말한다. 공격 대신 전환으로 답한다. 방어 대신 존엄으로 선을 그린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에는 부딪혀 깨는 것이 아니라 고요로 녹이는 것이다. 그의 대처는 싸움이 아니라 교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웃을수록 상대는 자신이 작아졌습니다. 그가 침착할수록 상대는 자신의 무례를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우아하게 밟는 법의 정수였지요.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관계의 흐름을 다스린다. 정약용은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평정을 지키는 기술을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품격의 힘은 단순한 처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과 감정의 구조를 꿰뚫은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모든 싸움이 결국 감정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감정을 이긴 자가 사람을 이긴다. 무례한 사람은 언제나 감정의 싸움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도발이고 그들의 무기는 불쾌함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는 상대의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한 덫이지요. 그런데 당신이 그 감정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들의 덫은 허공에서 무너집니다. 그때 비로소 주도권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이걸 마음의 주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남이 나를 다스릴 수 없게 된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을 완벽히 설명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결국 상대의 존중을 끌어내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에도 수없이 시험받았습니다. 그를 업신여기는 관리,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조롱을 일삼던 벗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글을 썼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무력감이 아니라 자기 확신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든다면 그 말보다 내 마음이 가벼운 탓이다. 그는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무례한 사람보다, 권력보다, 세상보다 강했습니다. 이건 철학적 의미에서의 자기 통제입니다. 그는 심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닦는 이는 세상을 닦는 자다. 즉,
감정 하나를 다스릴 수 있으면 세상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의 평정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기 확립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무례에 흔들릴 때 그건 그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불안이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 불안을 보듬으라고 했습니다. 화를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관찰하라. 그게 진짜 평정입니다. 이 평정의 철학은 결국 존중을 끌어냅니다. 왜냐하면 무례한 사람조차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위엄으로 전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고요한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교훈이 된다. 그가 말한 고요함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꿰뚫는 통찰의 에너지였습니다. 그 에너지가 있기에 그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누구의 공격보다 강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감정이 당신의 품격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화를 이기면 사람을 이긴다. 마음을 이기면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화를 억누르지 말고 그 화보다 한 뼘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세요. 그게 진짜 강자의 자리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무례한 자를 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까이 하라. 그에게 평화는 도피가 아니라 승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싸움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으로, 고요로, 태도로 이겼습니다. 그가 남긴 복수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품격으로 이치게 하라. 즉, 무례한 사람을 이기는 가장 우아한 방법은 그들이 당신을 더 이상 흔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패배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의 긴 세월 동안 수없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을 겪고 조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흙처럼 다져 품격이라는 단단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고 나의 뜻은 산과 같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평정은 세상에 맞서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의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벽 안에서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성벽이 바로 품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깎아내릴 때, 비웃거나 조롱할 때 화내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원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야 그들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주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내 말의 높이에 있지 않다. 그 한마디는 조용하지만 그 어떤 반박보다 강합니다. 그 말 속에는 자기 존중,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평정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고요히 웃으며 스스로의 도를 지킨다. 그의 웃음은 조롱이 아닌 지혜의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의 무례를 녹이고 상대의 오만을 거울처럼 비춰주었습니다. 그는 결국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혼란을 이겼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을 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화내지 마라. 침묵과 웃음으로 품격을 증명하라. 그 순간 당신은 그를 밟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게 정약용이 말한 우아하게 밟아주는 최고의 대처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